뭔가 보완 혹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나열을 했는데 같이 코업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김치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예전에 제 직장 아니었습니까?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정교수로서 일하면서 학생들 열심히 강의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고향에 온 따뜻한 기분이 들고 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예전에 콜로퀴움을 여기서도 했었으니까요. 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오늘 이런 만남의 기회를 가진 이유가 제가 출연해서 만들어진 동그라미 재단에서 원자력 과학기술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연구비를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재단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왜 원자력 과학기술, 원자력 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생각을 결심을 했는가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재단은 제가 창업했던 안랩의 지분의 절반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지금도 거의 그 정도입니다만 1,500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익재단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과 뭐 규모는 비교는 안 됩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제가 지분 절반을 기부를 했느냐면 저는 어떤 뭐 창업자가 기업을 성공한 그 결과가 온전히 창업자만 가지는 그 몫은 아니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그런 공헌들이 절반 정도가 되고 개인이 노력한, 창업자가 노력한 몫은 또 나머지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 성공한 결과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10년 정도 전에 이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최근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라든지 또 그 배민의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뒤이어서 그렇게 절반의 재산을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조금씩 선진국들처럼 정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뭐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동그라미 재단이 이 원자력 과학 기술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이유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이 정책으로 정말 수많은 선배분들이 이렇게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이 원자력 기술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정말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력 산업이 허물어지는 것을 제가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력 하나마 계속적으로 그 연구 개발이 지속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는가? 저는 근본 원인은 위험과 공포를 구별을 못하는 데서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위험이 있고 그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 중에서 보면 실제적인 위험, 뭐 과학적인 그런 그 사고의 확률 같은 것들은 자동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은 높은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둘 중에서 오히려 비행기 사고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야 뭐 그런 공포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좌우가 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막연한 공포보다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실제 위험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만 되는데 일반인들처럼 그런 공포와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식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넷플릭스에 그 인사이드 빌스 브레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그 스토리가 3부작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그 3부작이 바로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라 파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토타입을 중국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과 계약까지 마쳤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완전히 무산되는 그래서 그 한동안 중단됐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 소형 원전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감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사고 확률도 엄청나게 많이 낮출 수 있는 우리 미래형 산업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뭐 예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그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영화 보고 대통령이 이 원전 없애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더 사실적인 다큐멘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화석으로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의한 그 발전이 훨씬 더 위험도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비지팅 스칼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마인츠에 있는 거기에 그 막스 플랑크 화학 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이 그 요스 렐리펠트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네덜란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연구소 소장을 독일 사람이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참 놀라웠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연구 결과를 가장 최근에 한 연구 결과 말씀해 주시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이 연간 880명에 이른다. 아시겠습니다만 초과 사망이라는 게 어떤 요인이 없었으면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숫자 아닙니까? 미세먼지로 매년 880만 명이 지금 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이건 막연한 공포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위험은 이 그 화석연료 발전에 의해서 생긴 미세먼지 때문에 880만 명이 이렇게 계속 죽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위험을 아무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또 비지팅 스칼러를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했었습니다만 그때 알고 전 부통령이 솔크 인스티튜트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화석 연료 때문이고 연간
510억 톤의 이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고 거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억 4천억 톤, 1억 4천만 톤의 그 온실가스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이대로 두면 어떤 파국이 나올지 모르겠다, 두렵다. 그 말씀을 그 강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15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에 Inconvenient Truth라는 영화 책을 내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희망을 했지만 오히려 더 지금 상황이 더 악화돼서 뭐 연간 510억 톤의 온실가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2050년에 제로 카본이라는 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제가 약간 말이 길었습니다만 그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는 지금 당장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죽이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막연한 공포지만 이 공포조차도 소형원전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위험도를 극도로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저는 정말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정부가 그런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막연한 대중들의 공포를 이용하고 선동해서 원자력 산업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방향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저희들이 조그만 지원이라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다음 정권에서는 저는 이게 바뀌어야만 되고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여기 교수님들, 학생분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여기 계신 애국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계십시오.